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선교학을 가리키고 있는 박보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언더우드 수상 축하하는 이런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또 선교학자로서 새롭게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에게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어서 오히려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의 내용은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통전적 선교가 어떻게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로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지 과거에 100년 이상의 1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부분 읽으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한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피해뿐 아니라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방역 조치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거기에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양극화가 격앙되고 또 진보적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음모론으로 해석하고 반발하는 보수 진영과 결탁한 극우 우파 진영의 그리스도인의 행보가 사회적 지탄이 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사회의 공공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자신들의 종교 행위만 고집하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하여서 답변을 찾을 수 있을까, 선교적 과제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고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과제는 통전적 선교가 특별히 포괄적 통전적 선교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130여 년 전에 한국에 도착했던 그리고 또 30여 년 가까운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통합적인 선교, 여러 가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를 넓은 날개와 복음의 불덩이가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그 당시에 어떻게 통전적 선교 사역을 감당했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나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방식의 통전성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삶은 그 시대의 공간과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이 담아낼 수 있는 통전적 선교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30년이 넘도록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조선인을 사랑했던 언더우드의 종횡무진의 조선을 향한 헌신적 사역을 선교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도대체 그러면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연구를 통전적 선교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다음 장의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통전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일까 살피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저것 모아놓은 그런 통합이 아니라 양극단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고 획일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통전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과 충만함으로 계속적으로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따라서 통전적 선교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이 개념은 1970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1970년도에 실제적으로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75년도 나이로비 총회에서 나왔던 통전적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 몇 년 전에 방콕 대회에서 나왔던 통전적 선교의 개념이 결국엔 통전적 구원의 개념에서 나왔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발표한 글에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원은 영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존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그것은 적어도 4가지 차원,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또한 타인을 소외시키는 일에 저항하고 연대하며, 그리고 또한 삶의 절망에 희망을 구하고, 그리고 정치적 억압을 대항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그것이 온전한 오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전적 구원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이 발전되어 갑니다. 선교학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전적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시키고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1990년과 2000년 이후에 다양한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어떤 그런 슬픔과 고통에 대하여서 연대하고 함께 그것을 해결하고 투쟁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전적 선교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통전적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본 이후에 저는 몇 명의 통전적 선교를 얘기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렐 구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통전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탁월하고도 감명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렐 구도는 통전적 신학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복음 사건이 우리들의 신조와 신학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 이상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증거가 진리에 대한 연약한 인간의 반응일 뿐이며 깨어지기 쉽고 유한한 인간의 사고와 언어의 그릇을 통해서 표현될 뿐 결코 완전하게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통전적 이해를, 통전적 신학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한 샤론 조지라고 하는 또 다른 여성 선교학자는 통전적 선교를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풍성함, 그러니까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 뜻을 찾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전적 선교를 한다는 것은, 통전적 선교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하나님의 통전적 선교 사역이 교회와 온 우주에 가득 찰 때 그 결과 모든 존재의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실제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긴 얘기로 통전적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으로는 나름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저는 이제 언더우드의 생각과 사역에서 발견한 통전적 선교를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선교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어떠한 개념인지를 정리를 한 이후에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언더우드의 삶과 생각 속에 발견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으로 이제 3장에 진행을 해서 언더우드의 생각과 사역에서 통전적 선교의 관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본인의 글과 그리고 책, 그리고 다양한 작은 글들이 많았고,
또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우리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해 놓으셨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참고를 하면서 나름 선교학을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이 선교학적, 통전적 선교의 관점으로 언더우드를 재조명하도록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시는 김도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통전적 신학자, 통전적 활동가로서 언더우드를 평가하는 것은 전혀 틀리지 않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역에서 발견되는 통전성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다음에 5가지로 언더우드는 적어도 통전적 선교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라고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 발견되는 통전성은 복음 전도를 통한 회심과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는 치유 사역, 가난하고 헐벗어 고통당하는 조선인들을 향한 참다운 연민에 근거한 구제 사역, 그리고 풍전 등화의 암울한 민족적 격변의 혼란 시기에 민족 재건의 열망을 담고 조선인들을 위한 고등교육 사역과 문명 개화론에 근거한 사회개혁을 위한 문서 사역 등이 모두 아우러져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에게 있어서 통전적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각각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사역과 복음 전도의 통전성입니다. 준비한 제 글에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통전적 선교를 시도했는가에 대해서 나름 정리를 했지만 발표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1895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콜레라가 조선 땅을 휩쓸어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가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는 그 글에 보면 남편 언더우드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도시 곳곳의 검역소에 책임을 맡고 또 그와 함께 믿었던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돕고 집집이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방역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소독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자신들의 진료소가 콜레라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사용되면서 매일같이 아침에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나가는 엄청나게 슬픈 일들을 지켜보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인력이 부족해서 한국인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의 의료 활동과 함께 복음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녁마다 진료소의 뜰에서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입원한 환자들이 목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개된 전도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와 의료 사역이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99년에도 보면 언더우드가 보고한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한 개요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의료 사역에는 복음 전도적 차원이 내재되어 있었다.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대기실에는 도서 자료가 갖춰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든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의료 활동이 함께 복음 증거 사역과 통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교육과 복음 전도의 통전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의 사역은 복음 전도가 실질적으로 교육과 구제 사역과 함께 통전적으로 진행된 반면에 그의 후기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과 교육 사역이 새로운 방식으로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적 차원을 담아 진행하는 보다 포괄적인 선교 이해로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결국 언더우드가 초기보다 넓게 선교가
넓게 확장되었고 그 넓어진 선교 이해의 근거에서 선교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들은 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반면에 이 서울 지역에 있었던 언더우드는 보다 넓은 선교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기에 복음 전도와 교육 사업의 관계에 있어서 교육 사업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선교적 차원을 새롭게 발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저는 확장된 통전적 선교 이해로 해석을 해 봤습니다. 가장 최고조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의 사역이 바로 이 학교 조선대학 기독교 대학의 설립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는 실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평가를 최재건 교수님과 이외에 많은 분들이 미시오 데이를 지향하는 선교의 개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에 변화가 일어났을까? 저는 나름 몇 개의 자료들을 통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에비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그의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의 아내였던 그 언더우드 여사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즉 다른 선교사들이 의료 활동을 선교의 예비 단계로 이해하는 반면에 언더우드는 의료 활동 자체를 수단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기독교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에비슨의 의료 선교 철학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언더우드의 선교 사역은 초기보다는 후기에 좀 더 확장된 통전성을 보이고 있는데 선교사 초년생으로 현장에 왔을 때 20대 중반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렌의 선교 사역에 알렌은 매우 넓은 선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렌이 선교 사역이 잘못될까 봐 의료 활동만을 집중하라고 했던 그의 소극적 접근에 반발을 했던 언더우드였으나 선교 사역의 후기로 갈수록 현장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또한 동료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와중에 자신의 뜻을 이해해주는 동료의 선교 이해에 대한 공감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언더우드의 선교 이해가 확장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선교사는 현장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신도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의 신학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재 양성의 통전성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가 교회의 지도자를 길렀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의 지도자,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한국 사회를 계몽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몸바쳤다 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름 정리하면서 그는 인재 양성이 현실 참여적 그가 이제 인재 양성이 왜 필요한가? 현실 참여적 인재 양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그의 인식은 조선 왕군과의 협력이라든지 일본 제국의 폭력적 간섭과 무참하게 죽게 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기독교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했던 평북 지역의 청년들이 왜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단순히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좀 더 넓은 현실 참여적 이유로 개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면서 그가 사회개혁적 관점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YMCA를 시작을 했다든지 그리고 이 학교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바로 이 학교를 세웠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결국에는 인재 양성의 통전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글에는 숭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그 시작점이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그리고 평양의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견제하면서 이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막았을 때에 그가 어떠한 정신으로 이 학교를 시작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넓은 세계관을 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통전성은 문화와 종교 이해의 통전성입니다.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들의 세계관 속에 선교 현장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더우드도 그 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도 당연히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머물면서 사역의 후반기로 갈수록 놀랍게도 조심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종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하여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의 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910년에 출판한 The Religions of Eastern Asia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서구 사회에서 가장 팽배했던 진화론적 관점의 종교 이해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진화론자들이 자연에서의 진화와 같이 종교도 저급한 종교에서 높은 종교로 진화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와 종교의 경험을 실례로 가지고 오면서 정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이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제 나중에 또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언더우드는 누구보다도 한국 문화, 한국 언어를 매우 일찍 배우고 그 현지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경책뿐 아니고 사전과 같은 이런 것들도 번정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게 되면서 한국 종교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깊은 종교에 대한 통전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후에 신명 선택의 문제, 즉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한국의 전통 종교 안에 있는 신개념인데,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에 중국과 일본에서 새로운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미 선택되어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우리 한국 전통 종교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 이것은 매우 획기적인 어떤 결과이며 획기적인 우리 선교학에서는 말하는 상황화의 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언더우드가 한국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없었다면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 이해의 통전성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가 교회의 한 종파와 한 교단에 어떤 심취하기보다는 굉장히 넓은 교회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적 교회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교파와의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그것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사역 또한 연합 활동을 강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심지어는 이 대학조차도 감리교와 장리교가 함께 연합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꿈꾸었던 그런 높은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장을 요약을 하면, 언더우드의 선교 실천이 통정적이었던 것은 처음부터 형성되었다기보다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 갔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2장에서 주장했던 말은 통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삶과 생각, 실천의 모든 면보에 이러한 통전성을 향한 여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에 130년, 140년 전의 역사의 한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팬데믹 시대의 아픔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통전성은 포괄적 통전성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포괄적 통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태학적 실천을 포함하는 선교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 포괄적 통전적 선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세계관 안에서 지속적으로 더 신학의 발전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통전적 선교 이해를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우리에게 직면한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들과 그 현장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학도 우리의 통전적 선교 이해도 우리의 현장과 만나서 더 발전하고 더 깊어져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2장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통전적 선교 이해의 이제 에큐메니카 진영의 선교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통전적 선교 이해의 여정에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존재로서의 인간뿐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모든 영역에 온전한 풍성함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뉴 노멀 시대의 삶에 진입하면서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간 실존의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 실존은 이제 인간이 자연과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태 그물망 속에 연결되어 존재하며 온 세상의 세계의 피조물의 생태계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사태는 인간이 스스로 탐욕으로 얼마나 자연의 저주를 스스로 초래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선교적 과제는 생태신학적 차원을 포함시키는 그 불가피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첫걸음을 포괄적 통전성의 첫걸음을 떼야 하는 이미 뗐다고 보는데 떼야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포괄적 통전적 선교는 공감과 환대를 실천하는 선교애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우드가 도착하여 함께 동고동락했던 조선 땅은 개화와 사회개혁의 과제를 앞에 두고 심각한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언더우드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조선인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그는 조선의 왕실과 협력했고 릴리아스 언더우드는 명성황후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개화를 위한 과감한 행보를 격려해 주었고 그리고 무참하게 죽어갔던 그 명성황후의 죽음을 기록에 남겼고 언더우드는 일제의 잔인한 폭도 앞에 살해당한 비통스러운 아내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고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의 안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콜레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민중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더우드가 당시에 조선 땅의 아픔에 응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포괄적 통전적 선교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시대의 아픔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과제는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전염병의 추가적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사회보다 더 높은 윤리적 삶으로 모범적 삶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의 가시성 자체가 선교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은 갑작스러운 고통의 현실 속에 내동댕이 처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친언니를 코로나19로 잃고 삶과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다시 배우게 됐습니다. 소시민적 일반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때에 교회의 선교는 논리적 차원의 통전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환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통전적 성육신적 선교가 실천되는 것, 신학의 논리성을 넘어 아픔의 현장으로 스며드는 성육신적 동행과 공감과 환대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21세기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한 환대의 사역, 그것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때만 진정한 공감과 환대의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교회도 함께 상처 입은 존재로서 온 사회가 감내하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상처를 함께 공감하고 환대하는, 함께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언더우드 선교의 통전적 선교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 협력의 선교회로 21세기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포괄적 통전성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 위에는 주위의 다양한 역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언더우드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입니다. 그녀는 독신의 몸으로 한국에 의료 선교를 펼치기 위해서 홀로 온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이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는 31세가 되어서 늦게서야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시카고 여자 의대에 입학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37세의 나이에 1888년 3월에 미국에서 파송받아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여성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여성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38세의 나이에 자기보다 8살이나 아래인 언더우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독신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는 다른 누구보다 뚜렷한 선교사의 자의식을 가지고 의료 선교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명성황후와는 남다른 우정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외교력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릴리아스 호톤 언더우드의 모습은 그 당시 빅토리안 시대의 전형적인 상과는 매우 다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8살이나 많은 연상이었던 그녀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언더우드에게 통전적 선교 이해를 형성하는 과정에 아주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는 또한 문장력도 뛰어난 문필가였습니다. 그가 남긴 책은 매우 다른 관점으로 그 당시의 한국 사회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 제가 읽으면서 여성의 글쓰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의 글을 읽으면서 선교 역사의 기술에 있어서 남성 중심의 역사 기록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역사 방법론이 남성 중심적이고 공적 중심의 기술로 인해서 사적 영역에 있었던 여성들은 무시되거나 남성 선교사들의 부록의 정도로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에 그녀가 자신의 필체로 글을 남긴 것, 그것은 언더우드를 영웅으로서의 선교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다시 그려내는,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 재탄생시키는 여성적 글쓰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함께 협력했던 것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네 번째로 일방적 선교에서 에큐메니칼 우정의 선교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언더우드가 복음의 열정과 넓은 날개를 가진 선교사로서 평양 지역에 있던 선교사보다 더 넓은 에큐메니칼적 선교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지목해 보면서 참 그 시대에는 볼 수 없는 탁월한 넓은 선교 이해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화 식민주의적 한계를 결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언더우드는 서구에서 비서구로의 선교라고 하는 일방적 선교의 유형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의 시대는 문화 식민적이고 일방적 선교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의 선교의 시대, 세계 기독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자간 선교적 대화를 통한 에큐메니컬 우정 선교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훈 교수님은 저의 스승이신데, 진정한 일체감은 지적이고 관념적이기보다
정서적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지적 우애감이 없는 나눔은 참다운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선교학자 다나 로버트는 글로벌 선교의 핵심적 요소로서 우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발표에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우정선교의 에큐메니칼 우정선교의 사례로 한국의 영등포 노회와 독일의 팔주 노회와 아프리카 가나의 가나 장로교회의 3자 간 우정선교가 어떻게 시간을 들여서 10년 동안 진행되며 다시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어떻게 현재 진행형인지를 제 글에 좀 정리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세기 포괄적 통전성의 선교는 정서적 교류, 우정의 나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 포괄적 통전성은 장기간의 에큐메니컬 연대와 교류를 통한 겸손함 속에서의 우정의 나눔을 실천함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오는 말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면서 그의 통전적 선교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언더우드의 선교를 살피면서 저는 제가 도달하기를 바랬던 21세기 통전적 선교의 모습이 좀 뜻밖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이 글이 과거 돌아보기인데, 그 과거 돌아보기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현재 해답 찾기뿐 아니라 미래로 향해 가기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호러스 G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재중원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0개월 전과 현재의 모습 사이에는 큰 괴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135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를 개항의 시대, 문명의 전환기, 근대 등으로 설명합니다.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중국을 질서의 중심으로 삼았던 시대가 저물고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고통과 시련을 겪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절대왕정 시대를 청산하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모습을 가진 시대를 엽니다. 국민국가라고 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막강한 부를 가진 나라입니다. 큰 도시가 형성되고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빈곤, 기아, 질병,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사회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정치가 결합한 제국주의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가 자원 확보와 시장의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은 기존의 수교와 통상을 거부하는 정책, 이른바 쇄국 정책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근대 국가를 모델로 삼아 군국주의 체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884년 2월 엘리트 군인으로 시찰단을 꾸려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앞선 군사 제도와 무기 체제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유럽 일정을 마친 후 같은 해 12월 1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더우드가 12월 16일 이들을 브루클린 해변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언더우드가 지난 여름 런던에 갔을 때 만났던 일본인 요코야마의 동료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더우드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본론입니다. 먼저 언더우드의 선교사 지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 지원서는 언더우드가 1884년 7월 10일 자필로 쓴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갓 신학생일 때 선교사로 헌신한 언더우드는 한 주간지에 실린 이수정의 글을 읽을 때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은 명성황후의 가장 가까운 친정 조카로 당대의 실세였던 민영익의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집사였습니다. 1882년 고종의 명령을 수행하는 민영익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서 그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 미국 성서공회의 성서 번역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수정의 회심 사건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이수정의 활동을 낱낱이 미국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간지는 미국 기독교 서회에서 발간하는 The Illustrated Christian Weekly입니다. 1884년 1월 26일자에 미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일본 교회가 보낼 것이라는 이수정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1883년 10월까지 인도를 자신의 선교지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선교지가 인도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데에는 최소한 두 사람의 좋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일이며 고통받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듣고 언더우드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앞선 문화와 체제를 전하는 것이 선교라고 알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비중을 두었던, 그리고 주관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그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 즈음에 읽은 이수정의 글은 부름을 기다리는 언더우드에게 실물이자 증거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조선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확신으로 2월부터 5차례 도전한 끝에 조선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속한 화란개혁교회의 해외 선교부를 2차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화란개혁교회는 조선을 선교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선교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태도 면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청년인 언더우드를 중국 푸젠의 아모이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선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얼마 지나서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의 선교부를 개설하기 위해 선교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즉각 반응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자격 미달로 2차례나 탈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는 소망과 의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7월 28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약 12년 동안 살았던, 그리고 형과 누이들이 살고 있는 뉴욕을 떠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곳을 향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의 빛을 맞이하는 나라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12월 21일 밤 10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타자기를 내려 여동생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절반 이상은 여동생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빠는 일본 관리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행 기차를 타고 있어. 오빠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관리들과 같이 요코하마로 가는 증기선을 타고 갈 거야. 일본 관리 중에는 지난 여름에 런던에서 만났던 요코야마의 동료가 있어. 식사를 마친 육군경이 낮잠을 즐기고 있단다. 군인 7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어떤 군인들이 간간히 노래를 부르고 있단다. 언더우드가 언급한 일본 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메이지 정부에서 공식 파견한 그 군사 시찰단입니다. 이들은 약 1년간 유럽 여러 나라의 앞선 군사 제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일행 중에는 조선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야마 이와오, 노즈미 찌츠라, 미우라 고로, 가와카미 소로쿠, 가스라 타로, 이지치 고스케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와카미 소로쿠는 1893년 삼성 장군 시절 육군 참모차장이 되어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합니다. 청나라와의 전쟁 때 병참 보급로로 이용할 경부선 철로와 경복궁을 정탐했습니다. 이듬해 일본군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때 언더우드의 부인은 왕비 민씨의 요청을 받고 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고로는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들어와서 명성황후의 시해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당시의 조선 정부는 교육을 통한 문명화를 이루기 위해 은밀하게 언더우드와 함께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대학을 왕비의 지원을 받는 기독교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언더우드의 활동은 직간접으로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아시아의 맹주를 지향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언더우드는 조선의 부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편지에 인용한 시 한 구절, 보여주는 이 없어도 붉게 피는 장미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토마스 그레이의 시 엘러지 리튼 인 어 컨트리 처치야드에서 인용했습니다. 영국에서 널리 알려진 시의 한 구절을 통해 다소 어수선한 기차 안의 군상들과는 다른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놀이에 심취한 일본 군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추스르고 소명을 확인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게 된 자신을 여동생에게 전하고 싶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찰단원과는 달리 현재도 앞으로도 조선의 부름에 다가가는 언더우드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의 후예라는 사실도 지난 300여 년간에 걸쳐 억압을 벗어나 양심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어낸 미국도, 나아가 미국인은 훌륭한 제도와 문화를 지구상에 전파할 사역을 타고난 선민이라는 사상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로즈스본트 블러쉬 언시는 보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에 이어진 관용구이어서 목자의 심정, 곧 1천만에 이르는 조선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야 하는 애타는 심정을 은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욕구나 합리적인 반응을 넘어선 하늘이 내려준 마음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고요라는 분은 좋은 사람은 집안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을 화평하게 만든다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힘써 닦고 익혀 쌓은 덕을 한결같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반개 유형원은 덕의 근본이 하늘에 있고 사람의 본성은 거룩한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덕을 쌓는 행위는 타고난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개인의 몸가짐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알고 또 이웃의 평안을 세우는 제 지인, 제 안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람과 국가 사이에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려면 서로의 성품과 이치가 올바르게 됨을 위해 서로 공경하며 하늘이 내린 성품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화충이라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기차 안에서 일본 군사시찰단의 위용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세에 위축되거나 의욕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동전 한 입도 나누었던 그는 누가 보지 않아도 피는 장미꽃을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멸시와 차별을 당하는 여자와 어부에게 다가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선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무능한 전능자를 깊이 새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는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는 말아줘 라고 씁니다.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군사시찰단원 중에는 출세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요한 조선의 근대화가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원치 않는 제국주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때 언더우드와 군사시찰단의 만남을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만남은 조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언더우드가 동양, 특히 조선에 관한 인식과 나아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31일 군사시찰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증기선 시티 오브 뉴욕을 타고 험난한 항해를 거쳐 이듬해 1월 25일 아침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저녁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들고 서울에 입성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두 분의 기념 강좌를 모두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박보경 교수님과 정운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또 새삼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언더우드 기념 사업에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제20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 및 기념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